단 하루 만에 세계 최고 부자들의 돈이 증발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날 시장은 멈췄습니다. 가격은 폭락했고 월스트리트는 패닉에 빠졌죠.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전례 없는 위기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계를 상대로 게임을 벌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지배하려 했고 실제로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미국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세계 최대 시장을 흔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탐욕이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릴 뻔했는지 헌트 형제의 실제 이야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텍사스의 끝없는 유전 위에서 태어난 두 남자, 넬슨 헌트와 윌리엄 헌트. 이들은 애초에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가진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아버지 H.L. 헌트는 20세기 미국 석유 산업을 지배하던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1974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형제에게는 수십억 달러라는 당시 기준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유산이 떨어집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몇 번을 태어나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가진 것이 클수록 더 큰 판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은 세계 경제가 흔들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의 연결을 끊어버리면서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석유 가격은 폭등하며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돈을 믿지 못하게 되죠. 어제의 1달러가 오늘은 1달러가 아닌 시대. 부자들은 공포에 질렸고 자산을 지키기 위한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자연스럽게 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 가장 확실한 피난처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넬슨 헌트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금을 쫓을 때 그는 조용히 은을 바라보고 있었죠. 당시 은 가격은 온스당 고작 2달러 수준, 시장의 관심 밖에 방치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넬슨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기회다. 그는 은이 최소 10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점점 더 강하게 형 윌리엄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위험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계속 무너지면 사람들은 결국 실물 자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 금은 이미 너무 비싸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무엇인가? 바로 은이다. 게다가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쓰이는 전략 자원입니다. 전자제품, 군수산업, 태양광까지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즉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성장자산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순간 헌트 형제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위험한 생각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통째로 가져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훗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됩니다. 1973년 헌트 형제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누구나 하는 방식이었죠. 은화를 사고 은괴를 모으는 평범한 부자들의 자산 방어 전략.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곧 깨닫습니다. 이 정도로는 판이 작다. 진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형제의 시선이 향한 곳이 바로 선물 시장이었습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자산을 사고 파는 계약,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거대한 포지션을 쥘 수 있는 곳.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가격 차이만 먹고 빠집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을 생각은 애초에 없죠. 그런데 험트 형제는 전혀 다른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만기가 되면 계약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들고 가서 실물을 달라고 요구했죠. 종이 위의 거래를 현실로 끌어내린 겁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숫자만 주고받던 시장에서 이들은 진짜 은을 꺼내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행동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 실물 인도, 다시 매수.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형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시장의 물량을 실제 금속어 받고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시장의 재고를 통째로 흡수하는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규모였습니다. 1979년에 들어서자 상황은 통제불능에 가까워집니다. 헌트 형제가 손에 쥔 은의 양은 이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유통은의 약 3분의 1, 무려 1억 올스 이상. 이건 더 이상 많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국가의 1년 경제 규모와 맞먹는 양이었죠. 시장 참가자들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시장을 잠그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곧 그 의심은 현실이 됩니다. 형제는 단순히 가격 상승에 베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급 자체를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풀릴 운이 줄어들수록 가격은 더 쉽게, 더 빠르게 폭등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벌었습니다. 1978년 온스당 $5에 불과하던 N 가격은 1979년 말 $30를 돌파하고 1980년 1월에는 결국 $50까지 치솟습니다. 불과 2년 만에 700%가 넘는 상승. 역사상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폭등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상승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 뒤편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은을 빨아들이고 있었고 그 결과 가격이 밀려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에 헌트 형제가 있었죠. 그들의 자산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고 한때 $47억 육박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투자 성공이 아닙니다. 거의 시장 지배에 가까운 상태였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모두가 돈에 취해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한 균열이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 가격이 폭등하자 그 여파는 금융시장을 넘어 일상까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차트 위 숫자가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가격표가 바뀌고 있었죠. 보석상에서는 은 반지와 목걸이 가격이 순식간에 두세 배로 뛰었고 식기류나 장식품 같은 생활용품까지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로 은이 갑자기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안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서랍, 창고, 다락방까지 샅샅이 뒤져서 은으로 된 물건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가 남긴 은 촛대, 먼지 쌓인 은 숟가락 세트, 오래된 은화까지 전부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범죄 패턴마저 바뀝니다. 도둑들은 금이 아니라 은을 노리기 시작했고 은 제품만 골라 훔치는 사건이 급증합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은 채굴장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헌트 형제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시장은 자신들이 설계한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장부상으로 그들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되어 있었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로 기록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들은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와 규제 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큰 수익을 위해 형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올립니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다시 은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아 더 큰 포지션을 잡습니다. 쉽게 말해 빚 위에 빚을 쌓아 올린 구조였죠. 이른바 레버리지의 극한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헌트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신용이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거의 검증 없이도 거액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야 한다는 것. 단 한 번이라도 흐름이 꺾이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죠. 여기에 불을 더 지른 건 해외 자본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을 포함한 중동의 거대 자금이 이 판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돈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헌트 형제의 베팅은 이제 개인의 투자를 넘어 국제적인 연합 플레이로 확장됩니다. 이쯤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건 더 이상 시장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전자, 의료, 산업까지 연결된 핵심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과 결합한 개인이 공급을 틀어주는 상황.
이건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 1월 상품거래소 코맥스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규칙 7번. 내용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빌린 돈으로 새로운 N은 선물 계약을 사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 이미 들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하는 건 허용하지만 더 이상 사들이는 건 막아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상승을 밀어올리던 엔진의 연료를 끊어버린 조치였습니다. 이 발표 하나로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레버리지에 의존하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빠져나갈 준비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은행들을 조용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을 줄이라는 신호. 겉으로는 원칙적인 조치였지만 사실적 누군가를 겨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빠르게 태도를 바꿨고, 헌트 형제에게 흘러가던 자금줄은 순식간에 끊겨버립니다. 그 순간 균열이 드러납니다. 은 가격이 멈추더니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형제가 쥐고 있던 선물 계약에서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마진콜.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당장 현금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미 모든 돈은 은에 묶여 있었고 새로 빌릴 곳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빚은 쌓여 있고 현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순간 시장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3월 27일 목요일, 훗날 실버 목요일로 불리게 되는 그날 모든 게 무너집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 AN 가격은 온스당 $50에서 $11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단 하루 만에 절반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상승을 믿고 쌓아 올렸던 거대한 탑이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시장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고 거래소는 헌트 형제의 포지션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강제 청산이 시작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은 더 빠르게, 더 깊이 추락합니다. 그들이 끌어올린 시장이 이제는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두 형제의 몰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헌트 형제에게 거액을 빌려준 증권사들이 줄줄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하루아침에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 은행들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공포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얼마가 터지는 거지? 누구도 정확한 손실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태. 금융 시스템 체면체가 소이심하며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자칫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상황. 미국 경제의 심장부가 멈출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개입해 대형 은행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약 11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이 조성되고 여러 금융기관이 돈을 모아 헌트 형제를 구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을 뒤흔든 장본인을 시장이 직접 살려낸 셈이었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무너지게 두면 그 충격이 시스템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져버린 실패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끝낼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가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소송이 빗발치듯 쏟아졌죠. 그중 하나는 페루의 국영 광산 회사였습니다. AN 가격 폭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고 결국 헌트 형제는 패소해 거액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더 치명적이었던 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제재였어요. 각각 1,100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 미국 상품 시장에서 영구 퇴출, 다시는 같은 게임에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냉정하게 흘러갑니다. 1986년 그들의 회사는 결국 파산을 신청하고 2년 뒤에는 개인 파산까지 이어집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강력했던 석유 재벌 가문이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트 가문의 진짜 뿌리는 은이 아니라 석유였기 때문입니다. 은 시장에서는 모든 걸 잃었지만 석유 사업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1980년대 중반 유가 폭락으로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남아있던 자산들이 희가치를 회복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그들은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빚을 갚고 무너진 재산을 복구하며 결국 그들은 다시 부자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물론 예전처럼 시장을 지배하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패배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헌트 가문의 순자산은 약 21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한때 은 투기로 수십억 달러를 날리고도 여전히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가문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가진 기반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은에서 무너졌을 뿐 석유라는 뿌리는 살아있었고 그 기반이 결국 다시 그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인생이 끝날 수준의 실패였지만 이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진짜로 남긴 건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헌트 형제는 한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쥐고 있었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성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규칙 변화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시장은 거대해 보이지만 그 위에는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인이 쌓아올린 모든 전략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분명해진 건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 빌린 돈은 기회를 키워주지만 동시에 파멸의 속도도 몇 배로 끌어올립니다. 상승장에서는 천재처럼 보이게 만들고 하락장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헌트 형제의 몰락은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의 자산에 집중시켰다는 선택 역시 그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균열이 생겼을 때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장면이 완전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1인 시장의 등에 뛰어들며 또 한 번 스퀴즈를 시도합니다. 가격을 끌어올려 시장을 흔들겠다는 계획이었죠. 한때 온스당 100달러, 심지어 1000달러까지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짧은 상승 뒤에 빠른 하락이었습니다. 시장은 잠시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 규제와 시스템, 그리고 훨씬 더 거대한 자본 앞에서 개인의 힘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꿈을 꿉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하지만 헌트 형제의 사례가 보여주듯 시장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그 판이 커질수록 개인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변수로 취급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도 더 큰 것을 탐했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어디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헌트 형제는 지금도 부자로 살아가지만 금융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성공이 아니라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말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건 단순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 것, 감당할 수 없는 판에 올라가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걸 바꾸려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진짜 승자는 가장 크게 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